네,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처럼 제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때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고향 전에 갔었어요. 추석 전에 저기 EU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브뤼셀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EU 국회에 가서 강의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어떤 강의 하셨어요? 누가 초청했습니까? EU 국회에서 유럽 국가들이 과연 이 디지털 혁명에 잘 준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경쟁이 되고 관심이 되는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한 분이 오시고 대한민국이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 그래서 한국에 불려가고요. 독일에 있는 중국 전문가가 한 분 불려가고. 중국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세 나라가 이제 EU가 볼 때는 주목할 나라라고 해서 불려가고. 미국,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EU 쪽에서는 다양한 유럽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뭐 CEO들하고 또 노조의 대표들하고 노조의 정책 자문이라고 할까 어드바이저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했고 EU 국회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토론에 같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소위 산업의 디지털화하면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IoT라든지 소위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것도 EU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에 뒤지면 우리는 이제 앞날이 없다. 그런데 과연 유럽 국가들이 그에 준비를 잘하고 있냐 뭐 이런 이 교수님 맡은 파트는 어느 파트예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잘 안 되는 이유들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디지털화와 고용 이런 제목을 다셨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예,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선 제가 고용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유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최고 경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뭐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남미로 간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들어갈 걸 걱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미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거를 참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제가 우선 얼마나 우리가 그 저성장의 저고용의 그런 걸 갖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뭐 이게 이제 성장률 저하되는 거는 하향 추세로 되는 거.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이고요. 더 제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는 2013년부터 확연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에 들어가는 저성장. 이게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지난해 비해서 가격을 얼마나 받느냐. 근데 보면 지금 2013년서부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됐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급격히 지금 가격이 2015 작년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2014년서부터 최근에 이게 이제 0이 되면요. 지난해하고 같은 가격을 받는 건데 지금 계속 지금 빨간 점선은 0입니까? 예, 0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생산량을 생산을 해도 수입은 줄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단가가 내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매출이 줄면 이익은 그보다 더 빨리 줄거든요. 고정자산 투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저성장 경제가 들어가고 기업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는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2013년서부터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 14, 15, 16 올해도 그렇죠. 4년째 지금 기업들은
같은 생산을 해도 수입이 주는 예. 그 지금 마이너스가 총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출도 그렇고 이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가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지금 저성장 기조로 갔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 배경에는 뭐냐면 소비가 극도로 부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근로자 평균 소비 추세를 보면 이게 전부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70 지금 소비 성향이 70.9 말하자면 가처분 소득 전체에서 실제 소비에 지출하는 거는 70%다. 70.9%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11년서부터 16년까지 보면 계속 하향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나머지 뭐 해요? 저축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죠. 야, 겁난다. 예,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나마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하니까 더 많은 양을 쟁겨야 돼요. 이게 원래는 금리를 떨어뜨린 이유가 소비를 하라고 그런 건데 지금 돈은 없는 분들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못 쓰게 돼 있고요. 있는 분들은 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맞죠. 은퇴한 이후 겁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도의 이제 소비 부진으로 나타나고 소비가 부진하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까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4년째 일관되게 나온 건데 아직도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 따라간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간 지가 4, 5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저축률이 거의 막 이 저 끝에 있다가 OECD 국가 중에 이제 가운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대로 올라가면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위치가 옮겨가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지금. 지금 오른쪽 포물선은 뭐죠? 아, 이건 이제 그거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개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 20년 또는 30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디플레이션 경제인데 같이 가는 게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저소비거든요. 다 저자 들어가는 건데요.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 금리 낮아진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금리표 보시면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이제 억대 연봉이라고 치면요. 이 옛날 같으면 회사 다니기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자로 1억을 벌려면 저희가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처음 하던 70년대 같으면 10억만 넣어놓으면 1억을 받으니까 10억만 넣으면 1억을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까 직장 생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금리가 20억을 넣어놔야 되죠. 야, 지금 1%를 내면 100억을 넣어놔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이 현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이 똑같은 1억을 연봉을 줘도 20년 전에 주는 1억하고 지금 주는 1억은 전혀 다른 1억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사람을 하나 고용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도 빼짐없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파는 물건 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게 4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용을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금 가치가 너무 높아진 거거든요. 옛날보다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 고용을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일자리든 만들어주면 고맙다 그러고 자꾸 일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못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규직이 전체 고용자 수의 절대 숫자로 봐도 2011년에 이제 1,120만 명이었던 게 지금 1,300만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나 전체 그 고용 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절대 숫자고요. 이게 전체 근로자의 몇 %가 비정규직이가 보면 하향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자리 어렵다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잘못 만들고 못 만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통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딱 만드는 게 나쁜 일자리만 만들고 일자리 창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현실과 수치와 감각의 차이가 큽니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대학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고졸 청소년 중에 20% 정도에서 30%가 대학을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80% 최근에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되는데 우리는 80%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 인플레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 급격히 일어난 게 한 기대치만 높아진 거예요. 과 현실의 괴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숙련공이 필요한데 거긴 없고 다 대졸자라고 그래서 사무직에다 높은 거에서 오는 격차가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 보장이 안 됐으니까 일자리를 못 떠나서 비정규직으로 또는 시간직으로 자꾸 들어오는 이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여성의 경제 참여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졸자들로 보면 남자 기준으로 보면 30%, 80%, 90% 됐으니까 대졸자 남자 사원만 해도 3배가 늘어난 데다가 여성들은 결혼하면 집으로 다 갔었는데 다 갔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다 대졸자가 됐으니까 그 격차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게 대졸인데요.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대졸자의 숫자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기업들이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 숫자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졸자라는 거지 뭐 글쎄 양질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게 양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격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다 못 만든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그렇군요.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에 뭔가 부족한 갭을 느끼게 만드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에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사립대학에 시간 강사를 해서 18시간을 지난 학기까지 강의를 했었거든요. 고생 좀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학교겠죠, 뭐. 아니 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못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 제가 보시면 소위 요새 논의가 되고 있는 강사법입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대학들이 시간 강사들을 택시비에 준하는 저임금을 주고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 강사들이 노조가 돼가지고 시간 강사 보호법을 만든 거죠. 그래놓고 이제 대학들이 난리가 나니까 자꾸 시행을 유예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강사도 정규직과 관한한 같은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라. 이제 학기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고용해야 되고 문제는 이겁니다. 4대 보험을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학교가 강사료 이상의 인건비가 이제 많이 인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연구 공간 그러면 이제 정규직 교수들은 방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학내 시설 이용이나 연구 공간을 줘라 그러니까 기업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학교들은 고용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2017년에 그렇게 해서 강의를 줘놓으면 2018년 됐을 때 이제 그런 이 급격히 높은 비용에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대학들이 자구책을 어떻게 쓰냐면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정규직 교수들한테 강의를 더 해라. 그러면 정규직 교수들의 초과 강사료라고 하는 건 거의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6학점 가르쳐야 되는데 2과목 가르쳤는데 3과목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한 과목 더 가르친다고 그래야 뭐 이렇게 거의 돈을 얼마 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들은 자구책을 한계 수입이 굉장히 적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가지고 새로 비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시간강사법 생기기 전에도 한때 왜 정규직 비정규직 뭐 2년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또 한번 시간 강사들이 다 재계약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는군요. 예, 벌써 이렇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2년마다 자꾸 재해고를 시키게 한다든지. 옛날에 또 뭐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나면 늘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 사회적 압력을 가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뭐 아파트 경비해 보시는 분들을 뭐 저기 임률을 높여놓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CCTV 설치하고 줄이는 거죠. 다들 지금. 그래서 이런 이게 의도한 거하고 달리 자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그러니까 저하면 낮추고. 결국 고용이 줄고 경직되게 만들고 그러면 고용이 줄고요. 소수는 조금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고용이 줄어서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경제가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이제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자꾸 논의가 돼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지 참 잘 안 되는데 정치권하고 하여튼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회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압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자꾸 고도 성장하던 시절에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앞에서 보인 통계로 보면 이미 우리는 일본에 잃어버린 그때와 같은 디플레이션 경제에 들어간 지가 4, 5년 됐다. 이걸 이제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모두의 이제 EU 의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초청을 하시고 컨퍼런스를 주도했는데 독일의 녹색당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좌파 정치인이고요. 그날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좌파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공기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적자투성인 모 공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산화를 다 해놨는데요. 노조에서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급 제도 도입한다고 그 전산 시스템의 입력을 거부해서 1년째 가동이 안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소위 노조나 이런 쪽에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분들이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좀 아까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이런.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요. 인더스트리올이라고 하는 게 EU 노조입니다. 유러피안 전체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자유세계에선 제일 큰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올. 그런데 거기에 이 디지털화에 대한 자기네 포지셔닝 입장을 선언한 게 있는데 그걸 저 이제 얘기하는데 뭐냐면 디지털화는 앞으로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다.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면 해외 나간 일자리가 돌아온다. 그리고 고용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통제보다는 협력이나 자율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혁신을 해야 되니 이 더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게 노조의 디지털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포지션 페이퍼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제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에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기업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아주 급격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인건비 낮아졌죠. 셰일가스 나오고 이제 에너지 가격 싸졌죠. 다른 나라보다. 그러면서 그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도 싼 나라 중국 가서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인건비가 5배가 높은데 생산성은 10배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리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지 지면 못 만든다 이런 거 지금 그 주장을 노조의 포지션 페이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노조의
그 정책에 대한 그 고문을 하시는 분인데 예. 예,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셔닝 페이퍼를 여기 써놨는데 보시면 이거 뭐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쭉 이제 이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독일의 노조입니다. 독일 노조의 정책도 자문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노조가 뭘 하고 있나를 보면 이런 겁니다. 로봇 회사들을 하고 작업 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들까를 노조가 돈을 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로봇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자동화 한다 그러면 예. 자꾸 이 노동 자체를 반대하는데 여기는 어떻게냐면 노조가 앞서서 이 자동화된 기기가 많아지면 로봇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그걸 피해 다니고 있다. 예.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로봇을 더 잘 만들어서 로봇가 사람을 피해가게 하는 작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에 학교 가지 않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할 수 있냐 노조 노동자들이 이런 걸 이제 대학하고 같이 하고요 노조가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아이즈 메탈이라는 게 독일의 노조입니다. 노조인데요. 노조인데 바로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하고 이런 거라서 작업장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작업자들이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럴 수가 있는 벌써 뭐 실험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노조하고 같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쭉 하는 걸 자랑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인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슨 정경련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노조라는 게.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일자리와 이노베이션을 같이 해야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EU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 이런 그 연구물들이나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 출판하고 실험을 하고 돈을 대고 있고. 지금 이 나오는 출판물들은 다 이 그 독일 노조가 이게 메탈에서 나온 겁니다. 예, 독일 노조입니다. 모바일 아르바이텐. 예.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인더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군요. 예. 4.0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보시면은 그쪽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교육이다. 교육을 안 하고 이 디지털화에 맞는 새로운 그 숙련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빨리. 그러니까 빨리 전환할 수 있게 기업이나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또 기업도 디지털하는데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노동자들도 그거를 방해할 게 아니라 빨리 수용해야 되고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거를 노조도 같이 힘써서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이제 유럽에 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사회가 일자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디플레이션 경제에 이미 들어갔다. 자꾸도 뭐 잘못하면 일본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사실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역설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자꾸 대기업 탓만 하지 말고 노조도 이런 경제 원리에 대한 수용 또는 이 진보 진영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적자 보는 국영기업이 컴퓨터 같은 거 다 사다 놓고 못 쓰게 하고 인사 관리를 위한 적정한 자료까지 입력을 거부하고. 야, 그러면 그 CEO가 업무 방해나 이런 거로 노조를 고소를 하든지. 우리 이제 공기업 CEO 분들이 그런 책임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3년 적당히 있다가 그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지배구조의 실패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지배구조 문제인데.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준비를 기업이나 정부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조나 또는 진보 사실 진영도 디지털화라는 거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할수록 우리 경제가 이제 늪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미 이 제조 현장에 로봇을 채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대기업들은 여기에 많이 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실질 임금이 줄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그 혁신 능력이 없고 그런 투자 능력이 없으니까 이쪽을 그런 혁신을 유도하고 대형화를 하고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자본가와 노동자 이 이분법적인 시대착오적인 200년 전에 150년 전에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악덕자본, 대자본 뭐 이라고 하는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마녀를 만들어 놓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가서 강의하시면 강사료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는 안 유로로 받습니까? 유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일정이 급해서 2박 4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이틀 자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기 끊어주고 뭐 호텔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중으로 짧게 갔다 오면 비행기 값이 되게 높거든요. 주말을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거기서 자면 3,000유로면 되는 400만 원이면 되는 비행기 값이요. 제가 주중에 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갔다 왔더니 비행기 표 값만 한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이게 항공사가 아주 요행이 압니다. 이게 이 양반 저 주중에만 딱 가고 이런 비즈니스 출입이면 시간이 급한 사람이니까 바가지 세워도 된다. 그리고 주말에 머무르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격 통제라는 게 잘 알려진 거거든요. 항공사들이 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그 EU 국회에서는 저 30분 강의하라고 부르느라고 한 2천만 원 썼는데. 그렇군요. 그래 되면 이제 김영란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뭐 근데 다행히 28일 발효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달까지 되게 바쁘고요. 다음 달부터 아주 시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다. 여러분들 이병태 교수님 다음 달부터 어디 강의도 못 나가서 강의 1시간에 30만 원 받아라 그러면 2시간 열심히 강의하면 45만 원이라 그러면 참 이거 뭐 거의 뭐 초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문제는 그거죠. 뭐 문제는 누가 돈을 벌고 안 벌고보다 말하자면 지식시장이 그죠. 지식시장이 이게 정말 지식이 유통이 될 거냐 제 가격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논조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늘 제 수입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기득권 옹호 발언인 것처럼 뭐 몰아붙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도 너무 쑥스럽습니다. 지식시장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만일에 물론 우리는 부패도 싫고 다 싫습니다. 부패가 엄청난 코스트를 결과적 코스트를 가져온다는 거 다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식 유통 시장을 토막토막 다 잘라버리면 특히 이제 지금 그 경제 전환기 디지털화 막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고 여행자들이 왜 이렇게 조찬 모임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듣냐 보면 아무래도 그 언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지식이 되게 영어권에서 발휘되고 아무리 인터넷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한국 실정에 맞게 소화하고 이런 데서 시간일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로 이제 학습을 해왔던 건데 뭐 그 사회가 그런 결정을 해서 진짜 참 이병태 교수님 강의를 그 참 좋은 지식을 접해왔던 분들이 이제 계속 공급받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도 이 교수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지식 유통시장에 심각한 장애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 같은 분이 안 팔리시면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똑같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셔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도 아니고 학계에 있지도 않은 분들이 아니 유럽 갔다 오시고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라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